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2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2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텍스트적 대비가 담겨 있습니다. 한쪽에는 민주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정치 이상을 선언한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이 있고, 바로 그 다음 장에는 문명과 도덕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테네 역병의 서사가 펼쳐집니다. 위대함의 정점, 그리고 그 정점에서 떨어지는 추락.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4개의 큰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단순한 애도사가 아닌 아테네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점으로서 이 연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 아테네 역병이 불러온 문명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다룹니다. 의학사 최초의 임상 역학적 기록이자 사회 붕괴의 생생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르키다모스 전쟁 초기의 비대칭 전략 대결을 살펴봅니다. 해군 국가 아테네와 육군 국가 스파르타의 충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팬데믹과 리더십 공백이라는 현대적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봅니다. 기원전 431년 가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첫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아테네 외곽 케라메이코스 국립묘지에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었고, 그 앞에 아테네의 최고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섰습니다. 그가 이날 남긴 연설은 이후 2500년 동안 정치 지도자들이 인용하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민주주의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위대한 정치 선언문이 됩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럴까요? 전통적인 그리스의 추도사는 과거 선조들의 신화적 무용담이나 호메로스식 영웅주의를 나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이 싸워 지켜낸 체제, 즉 지금 살아있는 아테네의 정치체제와 시민적 삶의 방식 자체를 찬양하는 데 연설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헌정 질서가 이웃나라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소수 과두정과의 명백한 차별성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체제가 현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 이소노미아를 실현하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고귀한 가문이든 가난한 집안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 연설의 핵심은 3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법 앞의 평등과 실력주의입니다. 아테네에서는 가문이나 재산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판만이 공직 진출의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빈곤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상의 자유와 다원주의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웃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눈을 흘기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하나하나를 국가가 통제하고 어릴 때부터 전사로 키워내던 스파르타의 병영 국가적 집단주의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페리클레스는 바로 이 개방성과 다원주의야말로 아테네 제국의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은 이 유명한 선언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도시는 헬라스 전체의 학교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단순히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훨씬 더 크고 야심찬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의 문명의 표준을 제시하는 교사이자 모든 폴리스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델로스 동맹을 통해 구축된 아테네 제국의 패권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헬라스의 학교라는 선언의 이면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 개개인이 지닌 다면적 적응력, 즉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독보적 역량을 찬양합니다. 스파르타인들이 오직 군사훈련에만 매몰된 반면 아테네 시민은 평소에 각자의 일과 산업에 종사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수사의 다른 면에는 문화적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억압적 지배가 아닌 문명적 우월성과 교육적 모범에 기반한 이른바 은혜로운 패권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 델로스 동맹 동맹국들에 대한
가혹한 통제와 재정적 착취를 사상적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위대한 이상과 냉혹한 제국의 현실, 이 둘이 이 한 문장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적 유산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퓰리처상 수상자 게리 윌슨은 두 연설 사이의 구조적, 주제적 유사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두 연설 모두 선조에 대한 존경으로 시작해서 자국 민주주의의 독창성을 예찬하고 전몰자들의 희생을 기리며 살아남은 자들이 그 대의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결의로 마무리됩니다. 심지어 연설자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수사학적 장치까지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연설의 쓰임새는 달랐습니다.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제국주의 팽창 정당화에 동원했다면 링컨은 고대의 수사학을 민주적 포용의 언어로 승화시켰습니다. 국가 분열을 막고 모든 인간의 평등이라는 독립선언서의 이상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형식, 다른 목적. 이것이 역사가 수사학을 재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투키디데스는 왜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이토록 정교하게 기록했을까요?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인간 본성, 특히 두려움, 명예, 이익이라는 세 가지 동기가 극한까지 충돌하는 실험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테네 제국주의가 본질적으로 타국을 억압하는 권력 추구의 산물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만이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들의 거대한 에너지와 혁신성 그리고 유연성에 대해서는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도 연설은 투키디데스가 독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도전입니다. 자, 아테네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보라. 그 찬란한 이상이 이어지는 역병과 전쟁 속에서 어떻게 부서지는지 이제부터 지켜보라. 극적 대비를 위한 가장 높은 전제를 먼저 세워두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찬란한 연설이 울려 퍼진 직후였습니다. 기원전 430년 여름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아티케 침공과 동시에 외부에서 유입된 미지의 전염병으로 이중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하여 이집트와 리비아를 거쳐 아테네의 외항 피레우스를 통해 들어온 이 역병은 좁은 성벽 안에 밀집된 인구를 타고 폭발적으로 번져나갑니다. 투키디데스 자신도 이 역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생생하게 이 재난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역병 묘사는 서양 의학사에서 전염병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임상적 역학적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관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염병은 신의 저주나 형이상학적 징벌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폴론이 화가 나서 내린 벌이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투키디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신화적 설명을 철저히 배제하고 동시대 히포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철저한 경험론적 관찰에 입각해 증상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병을 다시 만났을 때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역병은 아테네 전체 인구의 약 25%, 7만 5천 명에서 10만 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인구 감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증상의 진행은 섬뜩할 만큼 체계적입니다. 병은 머리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초기에는 강렬한 두부 발열과 결막충혈, 목과 혀에서 피가 나며 악취가 났습니다. 환자는 심한 기침과 담즙 구토를 겪었고 피부에는 붉은 빛의 물집과 궤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이한 것은 내열 현상이었습니다. 속에서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열기 때문에 환자들은 가장 얇은 옷도 참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차가운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7일에서 9일 사이에 사망했고 이 고비를 넘기더라도 질병이 장으로 내려가 극심한 설사와 탈진으로 다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손가락이나 발가락, 성기 등 말단부가 괴사하거나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투키디데스는 환자를 돌보던 의사와 간병인들이 가장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당대 최고 권위의 히포크라테스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전염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포착해냈습니다.
도대체 이 역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의학계와 고전학계의 최대 화두였고 현재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파파그리고라키스 연구팀은 케라메이코스 집단 무덤에서 발굴된 치아 펄프를 분석하여 장티푸스의 원인균의 DNA를 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열, 설사, 장 궤양 등 소화기 손상 기록과 부합한다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옥스퍼드와 코펜하겐 대학의 베스 샤피로 연구진에게 신랄하게 비판받았습니다. PCR 오염 가능성이 농후하고 개통 발생학적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장티푸스는 보통 일주일 내에 사망하지 않으며 죽은 시체를 먹은 야생동물까지 죽는 투키디데스의 기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발진티푸스나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도 유력한 가설로 제기되었습니다. 고열, 충혈, 발진 등 임상 기록과 광범위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천연두 역시 엄청난 전염력과 수포, 한번 살아남으면 면역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후보로 꼽힙니다. 현재 의학계는 단일 병원체보다는 여러 감염병의 복합적 발현이거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바이러스였을 가능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남긴 가장 끔찍한 유산은 사망자 수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19세기에 정립한 아노미, 즉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붕괴하는 현상을 투키디데스는 수십 세기 전에 이미 생생하게 포착해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종교적 권위가 소멸했습니다. 경건하게 신을 섬긴 자나 불경하게 산 자나 구분 없이 똑같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버렸습니다. 어차피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역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절망감은 법적 통제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연대와 이타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간호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을 본 시민들은 극도의 공포로 병든 가족과 이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홀로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성시되던 장례 풍습이 모독당했습니다. 길거리와 신전에 시신이 쌓이자 사람들은 남의 장작더미에 친척 시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은 부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들은 장기적 미래를 포기하고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육체적 쾌락과 방탕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페리클레스가 예찬했던 이성적이고 절제된 아테네 시민의 모습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철저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9년 역병은 아테네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페리클레스 자신이 역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 대전략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육상 우위를 냉철히 인정하고 성벽 안에서 방어적으로 버티면서 우월한 해상 제해권으로 적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전에서는 아테네가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 전략가가 사라진 자리를 클레온이나 알키비아데스 같은 선동가들이 채웠습니다. 이들은 역병과 전쟁으로 지친 대중의 분노와 제국주의적 탐욕을 자극하여 결국 시칠리아 원정이라는 파멸적인 팽창 정책을 강행하게 됩니다. 투키디데스의 시각에서 보면 역병은 아테네의 인구와 군사력만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두뇌에 해당하는 합리적 리더십 자체를 파괴함으로써 아테네의 궁극적인 패망을 초래한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첫 번째 시기, 기원전 431년부터 421년까지 이어진 아르키다모스 전쟁의 전황을 살펴봅니다. 이 전쟁의 군사적 구도는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비대칭 대결 중 하나입니다. 비유하자면 바다를 지배하는 고래와 육지를 지배하는 코끼리가 싸우는 형국이었습니다. 고래인 아테네는 막강한 해군력을 가졌지만 육상에서는 열세였고 코끼리인 스파르타는 고대 세계 최강의 중장보병 방진을 보유했지만 해전에는 취약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2세 왕은 전쟁이 시작되자 당대 최강의 중장보병 방진을 이끌고 아테네의 배후지인 아티케 지방을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삶의 기반인
농경지와 올리브 숲을 불태우고 초토화시켜 성벽 안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노와 굶주림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분노해서 성문을 열고 뛰쳐나오면 스파르타가 유리한 평지에서 정면 대결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심리전이자 경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 도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페리클레스의 선택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굴욕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육상에서의 압도적인 열세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아티케 전역의 농민과 가축을 아테네 도심과 외항 피레우스를 연결하는 긴 성벽 내부로 전부 대피시키는 극단적인 청야 전술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3단 노선 함대를 동원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해안 도시들을 기습하고 동맹국들로부터 해로를 통해 물자와 식량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장기전을 도모했습니다. 이른바 섬의 전략입니다. 아테네를 마치 섬처럼 운용하면서 스파르타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지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역설이 있었습니다. 성벽 내부에 평소의 몇 배에 달하는 수십만 명의 난민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밀집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역병이 폭발적으로 번지기에 가장 완벽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전쟁 초기의 참혹함과 전술적 기만, 인간성의 파괴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플라타이아 공방전입니다. 기원전 431년 이른 봄, 스파르타의 동맹이자 플라타이아의 앙숙이던 테베가 내부 배신자의 안내를 받아 달 없는 폭풍 후의 밤에 300명의 정예병으로 성문을 넘어 잠입했습니다. 정식 선전포고도 없는 기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공포를 극복한 플라타이아 시민들은 여성과 노예들까지 합세해 지붕 위에서 기와를 던지며 테베군을 역포위하여 절반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복수에 나선 기원전 429년 아르키다모스 왕의 연합군은 본격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려 70주야에 걸쳐 흙과 돌과 나무로 거대한 둔덕을 성벽 높이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 400여 명에 불과한 수비대는 야간에 성벽 하단을 뚫고 흙을 퍼내어 둔덕을 함몰시키는 터널 전술로 대응했고, 공성추가 등장하자 올가미로 기계 머리를 낚아채거나 통나무를 떨어뜨려 부수는 기발한 임기응변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428년 겨울 212명의 결사대는 폭우와 강풍으로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암흑 속에서 스파르타의 이중 성벽을 넘어 아테네로 탈출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여름 버티다 못해 항복한 200여 명의 생존자들에게 스파르타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나 그 동맹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아무것도 답하지 못한 포로 전원을 학살하고 플라타이아라는 도시 자체를 지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과정을 통해 전쟁이라는 폭력의 기계가 인간성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파괴하고 잔혹함을 일상화하는지를 소름 끼칠 만큼 차분하게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병, 리더십 공백,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포퓰리즘. 이 세 가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아테네 역병과 2020년대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비교해보면 24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무색할 만큼 놀라운 유사성이 드러납니다. 첫째, 두 전염병 모두 기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가혹하게 노출하고 증폭시켰습니다. 아테네 역병 당시 좁은 텐트에서 밀집 생활을 하던 농촌 피난민들과 최전선에 노출된 의사들이 가장 먼저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없어 대면 노동을 강제당했던 필수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재난은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둘째, 두 전염병 모두 집단적 공포를 외부로 투사하여 혐오와 음모론을 양산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믿었고, 우리 시대에도 진원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책임 공방과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 그리고 인포데믹이 범람했습니다. 셋째, 두 위기 모두 제도와 이성에 대한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을 붕괴시켰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법과 종교를 비웃으며 이기주의로 빠져들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방역 조치와 백신을 둘러싸고 극심한 이념적 양극화가 발생했습니다. 물질적 방역 못지않게 사회적 자본의 보호가 팬데믹 대응의 핵심 과제임을 역사가 확인시켜줍니다. 페리클레스의 상실이 아테네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듯 역사는 리더십 공백이 얼마나 파국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제시한 킨들버거 함정이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 쇠퇴하는 영국을 대체할 국력을 가진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공공재 제공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물러났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터지고 국제교역망이 붕괴했으며 그 위에서 유럽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가 자라나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멸로 귀결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치 역시 심각한 리더십 공백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사태를 중재할 능력을 상실하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기회를 틈타 국경과 국제규범을 거리낌 없이 유린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 사후 아테네가 클레온 같은 선동가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다 멸망의 길을 걸었듯이 확고하고 이성적인 구심점을 잃어버린 체제는 언제든 파괴적인 극단주의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서늘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아테네인들이 보여주었던 이성적 유연성을 계승하면서도 재난 앞에서 연대의식을 상실했던 뼈아픈 역사를 거울 삼아 제도의 회복 탄력성을 재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투키디데스 2편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대비 중 하나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이상을 선언한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 그리고 그 이상이 통제 불가능한 생물학적 재난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준 아테네 역병의 서사. 투키디데스 2편이 주는 가장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테네 제국의 몰락은 스파르타라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과밀화된 성벽 안에서 역병이 폭발하고 위대한 리더십이 사라진 자리를 선동과 이기주의가 채우면서 시작된 내부의 붕괴에서 기인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흔을 안고 여전히 국제적 리더십 공백과 포퓰리즘, 정치적 양극화라는 다중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이 2400년 전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